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오후의 햇살이 연병장의 흙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수천 명의 생도들이 오와 열을 맞춰 뿜어내는 열기,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군악대의 팡파르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임관식. 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청춘들이 마침내 황금빛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부모님들은 꽃다발을 든 채 눈물을 훔쳤고 연인들은 자랑스러운 장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늘에는 축하 비행을 하는 전투기들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지나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여야 했다. 하지만 연병장 구석 그늘진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서 있는 이진우 소위에게 이 햇살은 너무나 따갑고 가혹했다. 그의 가슴에는 대통령상이 빛나고 있었다. 수석 졸업. 동기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 가장 완벽한 체력, 그리고 가장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꽃다발을 건네줄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해줄 가족도 보이지 않았다. 덩그러니 혼자 선 그의 모습은 화려한 축제 속의 이방인 같았다. 그리고 그 고독을 비집고 들어오는 불청객들이 있었다. 야, 이진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동기생 김영민 소위가 삐딱하게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어깨에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이 번들거렸다. 김영민의 아버지 김철수 연대장이었다. 임관 축하한다? 아,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자축하고 있었나? 김영민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4년 내내 진우를 괴롭혔던 그 표정이었다. 만년 2등. 아무리 고액 과외를 받고 선행 학습을 해도 흑수저 고아 출신인 진우를 이기지 못했던 김영민의 열등감은 임관식 날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할 말이 그것뿐입니까? 진우가 낮게 대답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였다. 뭐라? 이 새끼 눈에 힘 들어간 것 좀 보소? 야, 대통령상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넌 그냥 백없는 고아일 뿐이야. 사회가, 군대가 성적 순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김영민이 한 걸음 다가와 진우의 가슴팍을 툭 쳤다. 대통령상 메달이 짤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여민아, 그만해라. 수준 떨어진다. 묵묵히 지켜보던 김철수 대령이 입을 열었다. 말리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들보다 더한 경멸을 담고 진우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이 소위, 자네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인정하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곳이 아니야.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자네처럼 근본 없이 돕기만 남은 친구들은 지휘관이 되면 부하들을 힘들게 하더군. 대령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부모 없이 자란 서름, 홀로 삭혀야 했던 외로움을 근본 없음이라는 단어로 난도질했다. 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들이 술 마시고 놀 때 나는 밤을 새워 훈련했고 당신들이 백 믿고 거들먹거릴 때 나는 내 실력 하나만 믿고 버텼다고.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막 군문에 들어선 소위가 대령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그것이 군대의 생리였다. 뭐라고 대꾸라도 좀 해보지? 벙어리야? 김영민이 진우의 침묵을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장담하는데 넌 군생활 꼬였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인사사령부에 아는 선후배 널린 거. 너 최정방. 그 중에서도 제일 험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거기서 평생 썩게 해줄게. 네가 자랑하는 그 수석 졸업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그만하십시오. 이건 군인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진우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군인으로서 할 짓? 야, 아빠.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아주 정의의 사도 나셨네. 김영민이 킬킬거렸다.
김대령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 소희, 방금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했나? 군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자네 지금 상관 모독하는 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위아래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가정교육. 그 단어가 진우의 이성을 끊어놓을 뻔했다. 누나가 생각났다. 자신을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해 온갖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해준 누나.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누나를 모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저 부끄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김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부끄럽지 않게? 지금 내 앞에서 눈을 치켜뜨는 그 태도가 바로 부끄러운 거야. 건방진 놈. 너 같은 놈은 초장에 기를 꺾어놔야 해. 김대령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병장의 환호성은 먼 배경음처럼 희미해지고 오직 세 사람 사이의 살벌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누나에게 미안해서라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위병소 쪽에서부터 묵직하고 낮은 엔진음이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곧이어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연병장 외곽 도로로 진입했다.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랐다. 유리창은 짙게 선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고 번호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성판. 장군의 차였다. 저거 뭐야? 투스타? 김영민이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봤다. 김대령도 흠칫 놀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누구지? 차는 정확히 그들이 서 있는 나무 그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다가오는 검은 세단의 위용의 주변에 있던 생도들과 가족들이 길을 터주었다. 차가 진우와 김대령 일행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주위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다. 운전석에서 부관으로 보이는 날렵한 인상의 장교가 튀어나와 뒷문을 열었다. 검은색 구두가 먼저 지면을 밟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인물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다. 여자였다. 질끈 묶은 머리가 아닌 단정하게 빗어넘긴 쇼컷.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정복은 그녀의 큰 키와 탄탄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그녀의 어깨였다.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육군 소장.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흉장.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극소수의 정예만이 거쳐 간다는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 출신임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소담이었다. 차에서 내린 소담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롭고 서늘한 눈매가 드러났다. 3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젊음 하지만 그 눈빛에는 수십 번의 전장을 겪어낸 노련한 지휘관의 깊이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오직 한 곳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고 있는 진우와 그 앞에서 거만하게 서 있던 김대령 부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또각, 또각. 소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바닥에서 건조한 소리가 났다. 김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자가 소장? 그것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게다가 저 707 마크는 뭐란 말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계급의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충성. 김대령이 당황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옆에 있던 김영민도 얼떨결에 따라 경례했다. 하지만 소담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곧장 진우의 앞으로 걸어갔다. 소담의 시선이 진우의 붉어진 눈시울과 꽉 쥔 주먹,
그리고 깨물어 터진 입술에 머물렀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주변의 온도가 5도는 떨어진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늦어서 미안해. 오는 길에 사령부에서 급한 보고가 있었어. 소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나를 보자마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누나? 김영민이 멍청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김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나라고? 이 보잘것없는 고아놈의 누나가 육군 소장이라고. 소담은 진우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우리 동생,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지네. 대통령상까지 받고. 엄마 아빠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죄송해요. 저 때문에. 쉿. 그런 말 하지 마. 소담은 진우의 어깨를 토닥인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진우를 짓밟았던 두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 섰다. 부드러웠던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보내는 경고만이 남았다. 자, 이제 인사를 받아볼까? 소담이 나직하게 말했다. 제5보병사단 12연대장 대령 김철수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렸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소담은 김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리였다. 김철수 대령. 자네가 내 동생에게 했던 말 차 안에서 아주 잘 들었네. 김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근본이 없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소담은 천천히 장갑을 벗어 손에 쥐었다. 우리 남매 자네 말대로 부모님 없이 컸어.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비겁하게 살지 않았어. 내 동생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며 이 계급장을 달았어.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했지? 소담의 시선이 김영민에게로 옮겨졌다. 김영민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버지의 계급장 뒤에 숨어서 동기를 협박하고 모욕을 주는 것. 그게 자네가 말한 근본 있는 집안의 교육인가? 자, 장군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저 격려 차원에서. 김 대령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격려? 소담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전방 오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이 격려라니. 자네 부대에서는 부하들을 그렇게 격려하나 보지. 아주 흥미로운 지휘 철학이야. 감찰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감찰실. 군인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그 단어가 나오자 김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아들 핑계 대지 마. 소담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자식이 철없는 짓을 하면 따끔하게 혼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야. 같이 동조해서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자네는 부모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소담은 김영민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소위 김영민. 예. 내 동생이 자네 아버지 백 때문에 피해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그리고 자네가 말한 그 인사사령부 인맥이라는 거 어디 한번 써봐. 내가 그 인맥들 하나하나 다 만나볼 의향이 있으니까. 김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다.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명심해라.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너희들이 오늘 이 연병장에서 보인 추태는 군인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한 거야. 소담은 다시 김 대령을 바라보았다. 김 대령. 자네 부대의 지휘 상태와 간부 교육 실태, 내일부터 정밀 감사 들어갈 거야. 억울해하지 마. 자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소담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리고 굳어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진우야.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누나, 진짜. 왜? 누나 멋있지? 소담이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방금 전에 살벌했던 장군은 온데간데 없고 다정한 누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폐허가 된 자존심이 다시금 단단하게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누나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어깨는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했다. 두 남매가 멀어지는 동안 김대령과 김영민은 연병장 한가운데서 석상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보다 자신들을 덮쳐올 차가운 미래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소담과 진우가 탄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화랑대를 빠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권위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들이 세상을 향해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 본청.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 2층 소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의 열기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식을 줄을 몰랐다. 이소담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넘기고 있었다. 표지에는 제5보병사단 12연대 부대 정밀 진단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간부들의 근무 태만, 병영 부조리 은폐 의혹, 그리고 군수 물자 횡령 정황까지. 김철수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는 겉만 번지르르한 썩은 사과와 다름없었다. 사령관님, 감찰실장 들어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부관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라고 해. 곧이어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최 준장이었다. 그는 소담을 보자마자 칼같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감찰 팀장 준장 최민석, 신고합니다. 소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최 준장은 소담보다 임관은 빨랐지만 계급은 아래였다. 군대라는 곳은 계급이 곧 법이었고 소담의 실력과 명성은 선배 기수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장군. 아닙니다. 지시하신 자료 밤새 검토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더군요. 단순히 지위 소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최 준장이 혀를 차며 덧붙였다. 소담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옷을 벗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이야. 소담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내 동생 일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찍어 누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철저하게 규정과 원칙대로. 털어서 나오는 먼지가 아니라 썩어서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라는 걸 명심해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철수 대령, 군단 쪽에 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게도 청탁 전화가 몇 통 걸려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식구끼리 너무 그러지 말자는 식의. 소담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식구? 그녀가 나직하게 되물었다. 부하들 고혈 짜내고 권력으로 약자들 짓밟는 자들이 언제부터 우리 식구였지? 최 장군, 그 전화건 사람들 명단 작성해. 감찰 범위 연대에서 상급 부대로 확대할 거니까. 최 준장의 눈이 커졌다. 연대 하나를 손보는 것과 군단급 인맥을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소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타협을 모르는 지휘관이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감찰팀 투입합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12연 대장실.
선배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김철수 대령은 수화기를 붙들고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엎어져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고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모 장군이었다. 김 대령이 믿고 있던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야, 김철수, 너 미쳤어? 누구를 건드려도 하필이면 이소담 장군을 건드려? 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철의 여제야, 철의 여제. 특전사 시절에 혼자서 무장공비 때려잡은 일화 못 들어봤어? 그래도 선배님께서 말 좀 잘해주시면. 끊어! 나까지 불똥튀기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 진급길까지 막히게 생겼어. 그리고 너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임관식장에서 수석 졸업자한테 행패를 부려? 찌찌. 준비나 해라. 감찰팀 떴다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 소리가 적막한 연대장실을 채웠다. 김 대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 그때 집무실 구석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던 김영민 소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갓 임관한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최전방 가기 싫어요. 아버지 백으로 사단본부 행정장교로 빼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김 대령의 이성이 툭 끊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던졌다. 야, 이 새끼야, 지금 행정장교가 문제야? 네 앞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가 그 주둥아리만 안 눌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수석한테 시비를 걸 거면 눈치라도 챙겼어야지. 누나가 소장인 걸 왜 몰라, 왜? 아니, 고아라고 해서 백 없는 줄 알았죠? 우당탕. 그 순간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노크도 보고도 없는 침입이었다. 김 대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떤 놈이야? 감히 연대장실을.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 김 대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팔에 노란색 완장을 찬 군인들. 완장에는 검은 글씨로 감찰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뒤로 헌병대 수사관들이 캠코더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선두에 선 감찰 장교 소령 계급을 단 사내가 김 대령에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김철수 대령님 그리고 김영민 소위님. 현재 시각부로 두 분에 대한 정리직무 감찰 및 징계조사가 시작됩니다. 협조해 주시죠. 2. 이건 절차 위반이야. 내가 연대장인데 사단장님 승인도 없이. 사단장님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육군참모총장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부대지휘권은 이 시간부로 부연대장에게 이양됩니다. 지금부터 이체 외부 연락 금지입니다. 휴대폰 제출하십시오. 감찰 장교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30년 군 생활이 아들의 말 한마디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밖 연병장에는 벌써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진짜 힘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한편 강원도 철원. 최전방 GP와 GOP를 관할하는 JX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앞.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씨였다. 훈련소를 마친 신임 장교들이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틈에 이진우 소위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덤덤했다. 어제 임관식에서의 소동은 이미 잊은 듯했다. 동기들은 335 모여 수군거렸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수석 졸업한 애 누나가 투스타래. 김영민이랑 김철수 대령 지금 난리 났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지만 진우는 귀를 닫았다. 그는 누나의 그늘에 숨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소담이 김 대령을 참교육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군 생활까지 누나의 덕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은 그의 고집이었다. 이진우 인사과장인 대위가 그를 불렀다. 소위 이진우.
자네 희망 근무지가 수색대대라고? 성적도 수석인데 왜 사단본부나 상급부대를 지원 안 하고 굳이 그 험한 곳에 가려 하나? 수색대대는 훈련 강도가 장난이 아닌데. 인사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보통 백그라운드가 좋은 장교들은 편한 보직을 찾기 마련이었다. 투스타 누나를 둔 동생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최전방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며 배우고 싶습니다. 편한 곳에 있으려고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패기는 좋군. 하지만 후회할 텐데. 우리 사단 수색대대는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대대장이 버티고 있어. 장교라고 봐주는 거 없는 사람이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좋아. 자네 인사기록 카드 특이사항에 가족관계가 비어있네? 인사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우가 미리 손을 써둔 부분이었다. 그는 누나의 존재를 서류에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누님은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네. 수색대대 1중대 2소대장으로 보직 명한다. 짐 챙겨서 대기해. 감사합니다. 진우는 절도 있게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영민이 말했던 오지를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누나가 닦아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글을 헤치고 길을 만들고 싶었다. 잠시 후 낡은 군용 레토나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우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신임 소대장님이십니까? 1중대 부소대장 중사 박강수입니다. 박 중사의 눈빛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갓 임관한 쏘가리가 와서 귀찮게 굴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반갑습니다. 소위 이진우입니다. 예. 말은 놓겠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실전이라서요. 소대장님, 공부 잘해서 수석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책상머리랑 현장은 다릅니다. 어리바리 까다가 애들 다치게 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노골적인 무시였다. 하지만 진우는 기분 나빠하는 대신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김영민의 비열한 무시와는 달랐다. 이건 현장을 지키는 베테랑의 텃세이자 신뢰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짐덩어리 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중사님, 말은 놓으셔도 되지만 경매는 제대로 해주시죠. 저는 엄연한 자네의 상관입니다. 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박 중사가 흠칫 놀라며 씹던 껌을 멈췄다. 샌님인 줄 알았는데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 한번 보게? 알겠습니다. 일단 타시죠. 가면서 교육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 중사가 피식 웃으며 운전석에 올랐다. 진우는 더플백을 메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레토나가 위병소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지고 철책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소담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곳 철원에서는 진우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거친 흙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남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각자의 전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감찰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야. 다시 이천 특수전사령부. 소담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김철수 대령의 비리 장부가 아닌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덮여버린 부모님의 의문사와 관련된 낡은 수사 기록이었다. 김철수 대령. 그의 이름이 부모님의 사고 기록 귀퉁이에 참고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은 과연 우연일까? 소담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대령을 건드린 것은 동생을 위한 응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삽질이기도 했다. 기다려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 그녀가 서류를 덮었다. 표지에는 1급 기밀 프로젝트 침묵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 연병장.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이곳의 바람은 여름에도 서늘했다. 늑대굴이라 불리는 제1중대 막사 앞 수십 명의 병사와 부사관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구보를 마치고 열을 식히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같이 흉터와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에는 야생동물 같은 흉포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 사이로 이진우 소위가 걸어 들어갔다. 잘 다림질된 전투복,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에 연병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뭐야? 조세님은? 새로운 소대장이라던데? 수석 졸업이래. 투석?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그리던 놈이 여기 와서 뭘 하겠다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간다 해. 내 담배 한 보를 건다. 병사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비웃음이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환영이 아닌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눈빛. 진우를 안내하던 박강수 중사가 멈춰섰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돌아봤다. 소대장님, 여기가 일중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애들이 좀 거칩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대대장님께 신고부터 하시죠. 박 중사의 태도는 공손한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조롱이 깔려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나 수색대 같은 곳에서 계급장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는 그저 짐덩어리일 뿐이었다. 대대장실은 막사 가장 안쪽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집무실 한가운데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채 지도를 보고 있던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수색대대장 중령 강철민. 별명이 미친 개인 남자였다. 충서, 소위 이진우, 2026년 2월부로 수색대대 2중대 소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강중령은 담배를 비벼 끄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왼쪽 뺨에는 긴 칼자국이 나 있었다. 이진우, 육사수석? 강중령이 진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야세님, 네, 누나가 투스타라며? 대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제 가족관계는 군생활과 무관합니다. 무관해? 웃기고 있네? 네가 여기 지원했을 때 인사과에서 난리가 났어. 듀야신 장군님, 동생이 혹시라도 다치면 자기들 목 날아간다고. 너 여기 놀러 왔냐? 영웅놀이 하고 싶어서 왔어? 강중령이 진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잘 들어. 내 부대에서 계급은 무의미해. 여기서 대접받고 싶으면 네 몸뚱이 하나로 증명해. 네, 누나가 장군이건 대통령이건 알바 아니니까. 내 기준에 미달하면 넌 소대장이 아니라 그냥 행정병 취급이다. 알겠나? mem심하겠습니다. 나가봐. 박충사. 문 밖에서 대기하던 박 중사가 들어왔다. 예, 대대장님. 신임 소대장 환영식 제대로 해드려라. 우리 부대 전통대로. 강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박 중사 또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경례를 붙였다. 환영식은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격장이었다. 점심시간 직후 일중대원 전체가 사격장에 집합했다. 표적지까지의 거리는 250m. 하지만 일반적인 사격과는 달랐다. 소대장님, 우리 부대는 가만히 서서 쏘는 건 취급 안 합니다. 실전에서는 적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박 중사가 K1 소총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300m 쿠보 후 즉각 조치 사격. 표적은 무작위로 올라옵니다. 10발 중 8발 이상 명중 못하면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물론 소대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갓 전입 온 소위에게 300m 전력 질주 후 사격이라니 이건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조준선 정렬을 하는 건 베테랑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소대장님, 힘드시면 열애하셔도 됩니다. 행정방 가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상병 하나가 빈정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진우가 그저 낙하산으로 보일 뿐이었다. 진우는 묵묵히 자신의 탄띠를 졸라맸다.
그리고 박 중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총 주십시오. 박 중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총을 진우에게 건넸다. 0점이 자신의 눈에 맞춰진 총이었다. 남의 총으로, 그것도 0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총으로 쏘겠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하지. 진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각 소리가 울렸다. 진우는 튀어나갔다. 육사 시절 매일 밤 연병장을 돌며 다져온 체력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이 놀란 것은 그의 속도가 아니었다. 300m를 전력 질주한 직후 사로에 도착한 진우의 동작 때문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총을 잡는 보통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로에 도착하는 순간 진우는 마치 기계처럼 호흡을 딱 멈췄다. 하나, 둘. 누나 소담이 가르쳐준 호흡법이었다.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늦추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 표적지가 불쑥 튀어올랐다. 탕! 망설임 없는 격발. 표적지가 쓰러졌다. 또 다른 표적이 좌측에서 올라왔다. 진우는 총구를 돌리는 대신 몸 전체를 회전시켰다. 낭비 없는 동작, 완벽한 견착.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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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울리는 총성이 사격장을 메웠다. 병사들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열발. 표적은 모두 쓰러졌다. 그것도 정중앙 미간이나 심장 부위였다. 박 중사의 총 0점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을 텐데 진우는 첫 발을 쏘고 나서 오조준을 통해 순식간에 탄착군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마지막 탄피가 바닥에 튕겨 떨어지는 맑은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진우는 총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뱉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박 중사에게 총을 건넸다. 0.2 우상탄으로 2클릭 정도 틀어져 있더군. 수점하는 게 좋겠어. 박 중사는 총을 받아들고 멍하니 진우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히 사격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실전 감각이 몸에 배어있는 괴물 같은 본능이었다. 그리고 진우가 일중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소대장으로서 첫 명령이다. 오늘 저녁 전원 회식이다. 메뉴는 치킨. 내가 산다. 잠시 멍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강철민 대대장은 멀리 지휘 통제실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제법인데? 늑대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 진우는 환호하는 병사들 속에서 옅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누나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군인으로서 완성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았다. 같은 시각 서울 국군방첩사령부 지하조사실. 철원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이곳은 살을 애는 듯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하얀색 형광등 불빛 아래 김철수 대령은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그는 지금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다. 철제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소담 소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 대령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그리고 차명 계좌 리스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철수 대령. 아니, 이제 곧 민간인이 되시겠군요. 소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연금만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터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김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소담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처자식? 자네가 뇌물 받고 군수품 빼돌려서 불량 방탄복 입혔던 그 병사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어. 자네 아들이 괴롭혀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소위에게도 부모가 있었고. 소담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징역형은 피할 수 없어. 횡령 액수만 30억이 넘더군. 거기다 인사청탁, 부대 내 가혹행위 방조. 사형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할 거야.
김대령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소담은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궁금한 건 그 푼돈 30억이 아니야.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대령 앞에 놓았다. 20년 전 교통사고 현장을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찌그러진 승용차 그리고 덮여있는 두 구의 시신. 소담과 진우의 부모님이었다. 김대령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건 왜? 2006년 5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인근.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종결됐지.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당시 사고 조사 담당 헌병대 수사관이 자네였더군. 당시엔 대위였지? 소담의 눈빛이 김대령의 영혼을 꿰뚫듯 파고들었다. 단순 사고였는데 왜 현장 사진이 다 폐기되었을까? 그리고 왜 사고 직후 자네 통장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으로 자네 빚 갚고 진급 로비했잖아. 저는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보고서만 썼을 뿐입니다. 김대령이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위에서? 소담이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누구지? 누가 시켰어?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저 죽습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김대령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소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대령의 멱살을 잡았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조사실을 울렸다. 똑똑히 들어. 밖에서 자네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해. 나는 내 부모를 죽인 놈들을 찾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어. 자네 입 하나 여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소담의 살기 어린 눈빛에 김대령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진짜였다.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을 비틀어버릴 수 있는 맹수였다. 사령관. 김대령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어쩌명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령관 그분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소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기무사령관. 군 정보기관의 정점. 그 거대한 권력이 왜 평범한 부부였던 자신의 부모를 노렸단 말인가. 이름. 그 배후의 이름이 뭐야? 김대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찾던 게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그게 사라졌다고. 그걸 찾을 때까지 입 다물라고. 블랙박스. 소담은 아버지가 죽기 전날 자신에게 맡겼던 낡은 장난감 로봇 하나를 떠올렸다. 소담아, 이건 우리 딸 보물 상자야.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라고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소담은 천천히 멱살을 놓았다. 김대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토해냈다.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졌다. 부모님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혹은 더 끔찍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제거당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담은 조사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진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동생을 불렀다. 이제 싸움의 판이 바뀌었다. 김철수 대령 따위는 피라미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조사관, 저자 24시간 감시해. 자살도 타살도 용납 못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내들이 죽는다. 소담이 헌병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지하 벙커의 정막을 깨고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수색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숲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장마철이 시작되려는지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턱턱 막혔다. 소대장님, 이쪽 집안이 약합니다.
오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두에 섰던 박강수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수신호로 뒤따르는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이진우 소위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지도를 확인했다. 작전 지도상으로는 안전한 통로였지만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지뢰지대 표시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알겠다. 2분 때, 3분 때, 전원대기 1분 때만 나와 박중사를 따라 우회로를 개척한다. 진우의 침착한 명령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처음 자대에 왔을 때의 어설픔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난 한 달간 진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며 대원들과 함께 굴렀다. 이제 그들의 눈에 진우는 낙하산이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소대장이었다. 사그락, 사그락. 군화가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았다. 그때였다. 이게 뭐지? 통신병 김상병이 수풀 속에 가려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낡은 철조망 사이에 걸려있는 끊어진 인계철선이었다. 김선병, 멈춰! 박 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김상병의 군화 끝이 이미 흙 속에 묻혀있던 압력판을 건드린 뒤였다. 딸깍.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안개 속에서 명확하게 들렸다. 대인 지뢰였다. 김상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소대장님, 저 밟은 것 같습니다. 대원들 사이에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한다. 그것이 에밀사 발목 지뢰의 악랄함이었다. 박 중사가 입술을 깨물며 다가가려 했다. 비켜, 내가 확인한다. 그때 진우가 박 중사를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폭발물 처리반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통신 난청 지역이야. 헬기가 뜨려면 안개가 거쳐야 해. 그때까지 김상병 다리 힘 풀리면 다 죽어. 진우는 망설임 없이 김상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떨고 있는 김상병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김상병, 내 눈 봐. 진우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소대장님, 저 죽습니까? 저 다음 달 휴가인데 안 죽어. 내가 더 안 죽게. 나 수석 졸업인 거 알지? 폭발물 처리 이론도 만점이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딱 버텨. 진우는 대검을 꺼내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흙을 걷어내자 녹슨 지뢰의 몸통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일반적인 유실 지뢰가 아니었다. 뇌관 부위가 최근에 손대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고의로 묻어놓은 사리가 담긴 덫이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진우의 뇌리에 스치는 직감이 있었다. 김철수 대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 그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은 것일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였다. 박중사, 내 군화끈 풀어. 그리고 김상병, 군화랑 묶어. 예? 그게 무슨... 빨리. 진우의 호통에 박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군화끈을 묶었다. 김상병, 셋 세면 내가 네 발을 누를 거야. 그 순간 너는 뒤로 빠져. 알겠어? 소대장님, 그럼 소대장님이 위험해집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건 명령이야. 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김상병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진우가 김상병의 군화 위를 자신의 손으로 강하게 눌렀다. 동시에 김상병이 뒤로 넘어지며 발을 뺐다. 지뢰는 터지지 않았다. 진우의 손이 엄청난 악력으로 압력판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손을 떼는 순간 폭발할 것이 뻔했다. 소대장님, 대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뇌관의 진동이 심장 박동과 일치했다. 다들 물러서 엎드려. 진우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큼직한 바위를 눈여겨보았다. 0.1초의 승부였다. 손을 떼고 바위로 누른다. 실패하면 손목이 날아가거나 죽는다.
할 수 있다. 이진우. 그는 심호흡을 했다. 세상의 소리가 지워지고 오직 지뢰와 자신만 남았다. 팍. 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빠지고 동시에 옆에 있던 바위를 밀어넣었다. 쾅!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다. 진우의 몸이 폭풍에 휘말려 뒤로 튕겨나갔다. 소대장님, 박중사와 대원들이 흙먼지를 뚫고 달려왔다. 진우는 수풀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다행히 팔다리는 붙어 있었다. 방탄조끼 위로 파편이 박혀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중사가 울먹이며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김상병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다. 진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씩 웃었다. 거봐, 내가 안 죽는다고 했지? 박중사는 대답 대신 진우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서렸다. 앞으로 소대장님 명령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다. 누군가가 파놓은 악의적인 덫은 실패했다. 오히려 그 덫은 일중대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철 같은 끈이 되었다. 진우는 부서진 지뢰 파편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서울 한남동 이소담 소장의 관사. 자정을 넘긴 시각, 소담은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장난감 로봇을 분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보물 상자라 불렀던 그 로봇의 등 뒤 건전지 넣는 곳 안쪽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다. 핀셋으로 그 틈을 벌리자 손톱만 한 마이크로 SD카드가 톡 하고 떨어졌다. 역시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어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진우.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의 잠금이 풀렸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스캔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작전명 침묵 군납 비리 및 방산업체 유착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의 맨 위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김철수 대령은 꼬리표에 불과했다. 몸통은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현직 군단장, 국방부 고위 관료 그리고 소담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육군 대장 오태석. 현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아버지의 육사 동기이자 소담을 아껴주었던 후견인. 그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이라는 사실에 소담은 숨이 막혀왔다. 파삭. 그때 거실 창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창문을 뜯어내는 소리. 소담은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닫고 SD카드를 뺐다. 그리고 식탁 아래 붙어있던 비상용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감각이 곤두섰다. 하나가 아니다. 셋, 아니 넷. 와장창. 거실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단검이 들려 있었다. 찾아! SD카드부터 확보해.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소담은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 출신이었다. 맨손 격투술로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간 병기였다. 누구 맘대로 내 집을 뒤져? 소담의 발차기가 선두 남자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고꾸라졌다. 뒤따르던 두 명이 동시에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소담은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하고 한 놈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우두둑. 끄아.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담은 그 반동을 이용해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두 명이 제압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놈, 덩치가 유난히 큰 놈이 묵직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쾅! 소담이 팔로 막았지만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다. 힘이 장사였다.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았나? 죽어. 거구의 남자가 다시 쇠파이프를 내려치려는 찰나 소담은 바닥을 구르며 식탁 다리를 걷어찼다. 식탁 위에 꽃병이 떨어지며 남자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담은 남자의 오금을 가격해 무릎 꿇게 만든 뒤 가스총을 그의 안면에 발사했다. 치익! 아, 내 눈! 남자가 얼굴을 감싸 쥐고 뒹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소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을 켰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리더 격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누가 보냈어? 오태석 총장이 시키던가.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너는 끝났어.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내일은 다른 놈들이 올 거야. 내 동생. 그 놈도 무사할 것 같아? 동생. 진우. 소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진우까지 노리고 있었다. 철원에는 안개가 많이 낀다지? 발 헛디디면 죽는 곳이야.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담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남자는 기절했다. 소담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격투 때문이 아니었다.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제발, 받아라, 진우야.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철원 수색대대 의무실. 진우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소대장님, 전화 왔습니다. 누님이십니다. 박 중사가 행정반에서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다. 진우는 아픈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소위 이진우입니다. 진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수화기 너머 소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소에 냉철한 장군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괜찮아, 누나. 그냥 가벼운 훈련 중에 긁혔어. 별거 아니야. 진우는 거짓말을 했다. 누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담은 눈치가 빨랐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내 부대 쪽에서 폭발 사고 보고 올라왔어. 그놈들이지?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누군가 지뢰를 심어놨더라. 우리를 노린 거야. 근데 누나, 나 이제 애 아니야. 내 부하들은 내가 지켜. 그리고 나도 지킬 거야. 진우야, 지금 당장 휴가 내서 서울로 와. 위험해. 아니,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는 거잖아. 나 여기서 찾은 게 있어. 놈들이 쓴 기폭장치 파편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 증거야. 진우가 주머니 속의 파편을 만지작거렸다. 소담은 동생의 단단해진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과 맞서려 하고 있었다. 알겠어. 대신 약속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나도 찾은 게 있어. 아버지의 유품에서 놈들의 명단이 나왔어. 명단? 그래. 오태석 참모총장. 그 사람이 배후야. 진우의 눈이 커졌다. 참모총장이라면 군의 최고 수장이다. 싸움의 상대가 너무나 거대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투지가 끌어올랐다. 누나, 우리 부모님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지? 그래. 놈들이 죽였어. 비리를 덮으려고. 그럼 용서 못해. 총장이든 대통령이든 다 부셔버릴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일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국군 장성 및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려 오태석 총장을 비롯해 그 별들의 모임 멤버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야. 나는 거기서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야. 너무 위험해.
혼자서는 안 돼. 혼자가 아니야. 방첩 사령부 내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소담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게. 그 파편 들고. 중인이 필요하잖아. 안 돼. 넌 부대를 지켜. 누나! 내 말 들어. 내가 거기 있으면 그놈들이 널 인질로 잡으려 할 거야. 넌 거기서 살아남아서 내가 만약 실패하면 그때 내가 복수해줘. 그게 내 명령이야. 소담은 전화를 끊었다. 뚜. 진우는 끊긴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누나는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소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박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우는 붕대를 꽉 조여맸다. 박중사, 우리 부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예? 쥐새끼라니요? 오늘 지뢰, 외부인이 심은 게 아니야. 우리 순찰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내부자 소행이야. 그거 잡아야겠어.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울의 전쟁은 누나에게 맡긴다. 하지만 이곳 철원의 전쟁은 자신이 끝내야 했다. 오늘 밤 비상 소집 준비해. 쥐 잡으러 가자. 같은 시각 서울. 소담은 정복을 차려입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다. 그녀는 SD카드를 품 안 깊숙이 넣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비장했다. 내일 대한민국 군대는 발칵 뒤집힐 것이다. 별들이 떨어지고 썩은 살점이 도려내질 것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치더라도 멈출 수 없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당신의 딸이 얼마나 독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베레모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남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거대한 악을 향한 양동 작전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오늘 유난히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다.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 육군 참모총장 오태석 대장을 필두로 군단장, 사령관급 사성, 삼성 장군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의 불빛이 그들의 어깨에 달린 수백 개의 별을 비추며 눈부시게 산란했다. 단상 위 오태석 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군 기강 확립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군인은 국가의 간성입니다. 최근 일부 일탈 행위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휘관들이 중심을 잡아야.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위엄이 넘쳤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군인의 표상이었다. 하지만 그 번들거리는 눈빛 뒤에 감춰진 탐욕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쿵. 그때 육중한 연회장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의전 장교들이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의 기세에 밀려 뒷걸음질 쳤다. 또각, 또각. 고요해진 연회장에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소담 소장이었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 아니었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그리고 허리에는 권총 차고 있었다. 격식을 중시하는 이 자리에서 전투복 차림의 등장은 그 자체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 소장? 자네 집은 복장이 그게 뭔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군단장이 벌떡 일어나 호통쳤다. 하지만 소담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 오태석 총장에게 꽂혀 있었다. 이소담 장군, 회의에 늦은 것도 모자라 전투복이라니. 무슨 비상사태라도 났나? 오태석 총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쥐고 있는 마이크 손잡이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비상사태 맞습니다, 총장님. 대한민국 국군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담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됐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방발인가? 헌병 불러. 당장 끌어내. 장군들이 고함을 질렀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소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지난 20년간 총장님과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저지른 작전명 침묵의 증거입니다. 방산 비리, 인사청탁, 그리고 제 부모님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의 암살 지시가 담긴 육성 파일까지. 순간 오태석 총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건 헌병들은 움직이지 마라. 소담이 났지만 서늘하게 명령했다.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 파일은 국방부 출입 기자단 전체에게 전송될 거다. 이미 예약 전송을 걸어놨어.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하면 10분 뒤 대한민국은 뒤집힐 거야. 헌병들이 주춤거렸다. 소담의 기백은 사성 장군들조차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치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집행관처럼. 같은 시각 강원도 철원 수색대대 막사.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렸다. 이진우 소위는 비에 젖은 채 막사 뒤편의 탄약고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강수 중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대장님, 진짜 내부에 배신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애들 중에? 오늘 지뢰사고 내관을 건드린 흔적이 아주 깨끗했어. 우리 부대에서 쓰는 공구 자국이었고, 그리고 범인은 빗물에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려 할 거야. 진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는 오늘 낮 의무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부대 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뒀었다. 탄약관리대장과 작전 장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예비 탄약고. 그곳에 그들이 찾는 쥐새끼가 있을 터였다. 끽.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 우위를 뒤집어 쓴 채 탄약고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담는다. 진우가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빗물을 튀기며 탄약고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탄약고 안 우위를 입은 사내가 선반 구석에 숨겨둔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 낮에 지뢰 매설에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뇌관과 공구들이었다. 꼼짝 마! 진우가 플래시를 비췄다. 강렬한 빛에 사내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우의 모자가 벗겨지며 드러난 얼굴. 그것은 일중대 선임 하사 김상사였다. 평소 사람 좋게 웃으며 병사들을 챙겨주던 누구보다 신뢰받던 간부였다. 김 상사님? 박 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했다. 아니, 형님이 왜? 김 상사의 얼굴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든 공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미안하다. 강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대배장님이 이번만 눈 감아주면 도박빚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의 수술비도 필요했고 돈 때문에 전우를 팔아? 오늘 김상병이 죽을 뻔했어. 내 소대원이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다고. 진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비켜! 나도 살아야 해! 김 상사가 갑자기 품에서 대검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다. 박 중사가 당황하여 멈칫한 사이 김 상사의 칼날이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다. 소대장님!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칼날이 닿기 직전 몸을 비틀어 김 상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쾅! 크! 진우는 곧바로 김 상사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흙탕물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엉켰다. 군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은 팔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아? 진우의 목소리는 비보다 더 차가웠다. 김 상사는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중사, 헌병대에 연락해. 그리고 강철민 대대장실로 간 몸통도 잡아야지. 진우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풋내기 소위의 것이 아니었다.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서울 국방 컨벤션 센터.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담이 단상 위 노트북에 SD카드를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떴고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봐, 김대위. 이 소령 부분 말이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냥 사고로 처리해. 깔끔하게. 브레이크 고장이나 졸음운전 좋잖아. 그것은 20년 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오태석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기타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애들이 문제야? 내 별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당장 처리해. 적나라한 살인 교사 육성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장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렸다. 오태석 총장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저거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알잖아. 저 여자가 날 음해하려고 조작한 거야. 오태석이 발악하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소담의 노트북을 부수려 주먹을 휘둘렀다. 사성 장군의 채통은 바닥에 떨어지고 살인자의 광기만이 남았다. 탁! 소담은 한 손으로 오태석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늙은 장군의 힘으로는 특수부대 출신인 소담을 당해낼 수 없었다. 조작? 당신 비자금 계좌에서 김철수에게 송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김철수가 진급 로비를 했던 기록까지 다 조작일까? 소담은 잡은 손목을 비틀며 오태석을 무릎 꿇렸다. 으아! 이거 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육군 참모총장이야. 아니, 당신은 이제 총장이 아니야. 그저 살인자일 뿐이지. 소담은 오태석을 밀쳐내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기 계신 장군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국민 여러분. 제 부모님은 군의 비리를 밝히려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급이 깡패가 되고 권력이 면죄부가 되는 군대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때 연 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소담이 미리 연락해둔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지검 합동수사팀이었다. 체포해.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오태석 총장과 그 측근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태석은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 하지만 소담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 떠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강원도 철원. 진우는 김 상사를 헌병대에 인계한 뒤 곧바로 대대장실로 향했다. 막사복도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진우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과 일중대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쾅! 대대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강철민 중령은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이 소위? 노크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강철민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권총을 꺼내려는 동작이었다. 손, 머리 위로. 진우가 먼저 K5 권총을 겨눴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철민 중령, 당신을 살인교사 및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소위 나부랭이가 미쳤구만. 증거 있어? 김 상사가 지저대듯? 강철민은 코웃음을 쳤지만 진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전 김 상사가 자백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대장님이 시켰습니다. 이 소위가 너무 파고드니까 겁만 주라고. 지뢰밟기에서 다리 하나 날리면 잠자코 있을 거라고. 강철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는 순식간에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들었다. 발악이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진우가 아니었다. 강철민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진우가 그보다 한 박자 빠르게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정확히 어깨를 관통하여 무력화시켰다. 으아! 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진우는 총구를 내리고 연기 나는 총구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향해, 그것도 상관을 향해 총을 쏘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중사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 장성 비리 게이트는 오태석 전 참모총장의 구속과 관련자 30여 명의 줄구속으로 일단락되었다. 뉴스는 연일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로 뜨거웠다. 하지만 현충원의 오후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소담 소장과 이진우 소위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소담은 정복을, 진우는 전투복을 입은 상태였다. 두 사람의 가슴에는 국화꽃 한 송이씩이 꽂혀 있었다. 엄마, 아빠. 늦게 와서 죄송해요. 소담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철의 여제가 아닌 그저 부모를 그리워하는 딸의 목소리였다.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 누나랑 저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쁜 놈들도 다 벌받게 했고요. 진우가 씩씩하게 말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소담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갓 임관했을 때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어느새 듬직한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진우야, 누나. 넌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묘비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처럼 높은 별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그냥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 화려하게 빛나진 않아도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군인. 소담은 동생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래. 넌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야. 수색대대에서 전설을 쓰고 있다며? 미친 개를 잡은 진짜 사냥개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그 별명 마음에 안 드는데. 진우가 머쓱하게 웃었다.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현충원의 고요함을 기분 좋게 깨트렸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마치 부모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가자. 부대로 복귀해야지. 소담이 베레모를 고쳐 썼다. 누나는? 나도 가야지. 군 개혁위원장직을 맡게 됐거든. 썩은 살 도려냈으니 이제 3살 돋게 해야지. 할 일이 태산이야. 두 사람은 뒤를 돌아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그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그 어둠을 찢고 나아가는 2개의 별이,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작은 별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군의 밤은 결코 캄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성! 현충원 정문을 나서며 남매는 서로를 향해, 그리고 조국을 향해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당당하게 살아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철원의 산세는 변함없이 험준했고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썩은 악취는 사라지고 대신 땀 냄새와 뜨거운 열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수색대대 제1중대 연병장. 이곳은 이제 지옥의 훈련장이 아닌 진짜 군인이 태어나는 요람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야, 거기 동작 봐라. 힘들다고 요령 피우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3년 전 풋내기 소위였던 이진우는 이제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중대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갓 전입 온 신임 소위가 헐떡이며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최민성.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자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다. 그는 3년 전에 김영민 소위처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 이 부대에 왔지만 진우 밑에서 그 껍질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 중이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 식당 한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최민성 소위가 배식 당번인 병사에게 식판을 들이밀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야, 국의 건더기가 왜 이래?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이따위로 배식 못할 텐데.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병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다 입대한 성실하지만 위축된 친구였다. 죄송합니다. 남은 양이 얼마 없어서. 핑계대지 마. 못 배웠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에잉, 밥맛 떨어지게. 최 소위가 식판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순간 식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숟가락질을 멈췄다. 3년 전이었다면 다들 못 본 척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벅, 저벅. 무거운 군화 소리가 최 소위의 뒤에서 멈췄다. 이진우 대위였다. 최민성 소위.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이 있었다. 중대장님. 아니, 이 병사가 배식을 엉망으로 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최 소위는 뻔뻔하게 둘러댔다. 진우는 말없이 병사의 식판과 최 소위의 식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국그릇을 들어 병사의 식판에 건더기를 덜어주었다. 중대장님? 최소위.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관심 없. 하지만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가르쳐야겠군. 진우는 최 소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교의 식판은 병사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채우는 거다. 부하들이 굶고 있는데 반찬 투정이나 하는 게 자네가 배운 리더십인가?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계급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고. 차이? 착각하지 마. 계급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자네가 따뜻한 밥 먹고 다리 뻗고 잘 때 이 병사들은 추운 초소에서 자네를 지키기 위해 떨고 있어. 그 고마움을 모르면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진우의 일갈에 최 소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따라와. 진짜 교육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진우는 최 소위를 데리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완전 군장 구보를 지시했다. 하지만 진우는 팔짱을 끼고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똑같이 군장을 메고 최 소위의 옆에서 함께 뛰었다. 10바퀴, 20바퀴. 최 소위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쓰러질 듯 비틀거릴 때도 진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뛰며 그를 독려했다. 일어나. 네가 쓰러지면 네 소대원들을 누가 지키나. 아버지, 백 믿지 말고 네 두 다리를 믿어. 결국 30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최 소위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서 오만한 도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땀에 젖은 수건을 던져주었다. 힘든가? 예,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병사들이 매일 겪는 고통이다. 그 고통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명심해라. 존경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얻어내는 거다. 최 소위는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말로만 듣던 괴물 중대장의 진면목을 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우를 향해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전 대장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본청 건물 2층 테라스. 검은색 정복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깨에는 이제 별이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으로 진급한 이소담이었다. 제법인데? 나보다 낫겠어. 소담은 혼잣말을 하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오늘 예하부대 시찰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굳이 동생을 찾지 않고 멀리서 지켜본 것은 이제 진우가 자신의 그늘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군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군다정님, 일정상 이동하셔야 합니다. 부관이 다가와 말했다. 잠시만. 줄 게 있어. 소담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정병을 불렀다. 이거 일중대장에게 전해줘. 누나가 주는 진급 선물이라고. 병사는 군단장을 보고 얼어붙었지만 소담의 따뜻한 미소에 황급히 경례하고 상자를 받아들었다. 잠시 후 중대장실로 돌아온 진우는 병사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이었다. 진우야. 칼은 녹슬기 쉽지만 펜은 역사를 남긴다. 힘으로 제압하는 군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휘하는 덕장이 되길 바란다. 너의 영원한 전우이자 누나 소담. 진우는 만년필을 꽉 쥐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날 저녁. 부대 뒷산에 오른 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철원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3년 전 비리와 억압으로 얼룩졌던 이 하늘은 이제 맑고 투명했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던가. 중대장님, 중대 회식 준비 다 됐습니다. 아래쪽에서 소대원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자신처럼 서툴렀던 최소위가 고기를 굽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던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상추를 나르고 있었다. 계급과 출신, 배경이 아닌 오직 전우의 하나로 뭉친 사람들. 진우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이 저곳에 있었다. 간다. 진우는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자신은 누나처럼 거대한 영웅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병사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발밑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 같은 지휘관으로 남고 싶었다. 소담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태양이라면 진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지키는 모닥불이었다. 두 개의 빛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이다. 진우가 병사들 틈으로 뛰어들어갔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보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은 그들의 모습이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철의 꽃은 이제 숲이 되어 세상을 푸르게 덮어가고 있었다.